최신 펑커스트를 보면 이 약간 속도가 마하 2를 넘기가 어려워요. 현무 5 우리나라에서 많이 쏜다고 하면 거기서 떨어졌을 때 마하 10 정도는 나와요. 이런 전술핵 무기와 비교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100m, 200m 지하에 갱도가 있는데 이것을 뚫고 들어가서 충격력이 폭발력으로. 국방연구원의 이상민입니다. 최근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국방방호학과의 겸임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핵도 뚫지 못하는 곳은 많죠. 왜냐하면 지하 깊숙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지역까지 현존하는 핵 탄두가 뚫을 수 있는 한계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100m, 200m 이하의 지하 갱도가 굴착되어 있다고 하면 그 지상에서 핵이 터졌다든지 또는 뭐 어느 정도 관통을 하더라도 그 밑에까지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지점에다가 한 발 쏘고 두 발 쏘고 세 발 쏘고 하면 지하까지 미치겠죠. 하지만 훨씬 더 깊은 지하에 어떤 시설이 있다고 하면 뚫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지하를 꼭 위에서부터 이렇게 드릴로 뚫듯이 뚫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 양상도 보면 거긴 갱도가 깊진 않아요. 깊진 않지만 그 갱도에 있는 병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굳이 갱도를 다 무너뜨릴 필요는 없고 갱도에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주거나 갱도를 막아버린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 갱도가 500m, 1km 저 밑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핵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계속 때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북한 같은 화강암반으로다가 지하 갱도를 뚫어놓은 곳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강암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충격파를 전달을 해서 갱도 천장이 무너지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식을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개념으로 무기체계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진폭탄이라고 하는 폭탄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쓰였던, 사실은 임시로 개발된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도전했던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 무기체계들이 사용이 돼서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동결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존 F 케네디는 다 아실 거예요. 왜 갑자기 존 F 케네디냐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존 F 케네디의 형이 있어요. 조셉 케네디 주니어. 9남매 중에 첫째 아들이 조셉 케네디 주니어예요. 근데 조셉 케네디 주니어가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을 해요. 근데 이분이 전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항공기 사고였어요. 근데 그 항공기는 무엇을 공격하기 위한 항공기였냐면 독일의 전략기지를 폭격하기 위한 항공기였어요. 그럼 독일의 어떤 전략기지냐? 재미있는 건 독일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원조예요. V1 로켓, V2 로켓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V3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 V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보복병기라고 하는 독일식 표현의 앞글자를 따서 V라고 하는 건데, V3 기지가 개발되고 있다는 첩보를 알고 그래서 영국에서 그것을 폭격하라! 라고 해서 항공기를 투입을 해서 계속 폭격을 하는데, 이렇게 전략기지들을 그냥 놔뒀겠습니까? 방공망들을 아주 잘 촘촘하게 해놓은 거예요. 계속 실패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항공기에다가 폭약을 잔뜩 싣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자체를 거기다가 내리꽂게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럼 조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미가제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조종사와 그 폭약을 신관 조작하는 사람, 기술자죠. 2명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방향을 딱 잡고 이륙하고 나서는 뛰어내려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서 그 사람들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다른 항공기가 쫓아가면서 이 항공기를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최초의 드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요즘 드론 하는데 최초의 무인 항공기가 이때 사용돼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유인 항공기, 사람이 탄 항공기가 조종하는 거예요. 최초의 유무인 복합체계가 여기에서 탄생이 됐어요, 실은. 그 시험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화약을 싣고 폭약을 싣고 가서 터졌으면 성공했을 텐데 중간에 공중에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조셉 케네디 주니어가 그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랑 지진폭탄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실패하면서 대신 성공한 게 뭐냐면 톨보이 그리고 그랜드 슬램이에요. 얘는 뭐냐면 항공기에 딱 한 발의 폭탄만 탑재하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제식 명칭은 톨보이 또는 그랜드 슬램이라고 해서, 그랜드 슬램은 거의 한 10톤 정도 나가고요. 톨보이는 그의 반 정도, 5톤 정도 나가는데, 보통 폭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폭약으로 다 빵 터뜨려서 피해를 주는 개념이었다면 얘는 그렇진 않아요. 아무데나 원래 떨어져야 될 목표를 못 맞추더라도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방공망을 뚫고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대충 그쪽으로 딱 떨어뜨리면 걔가 그 근처에서 떨어져서 땅을 지축을 흔들어서 목표물을
지역을 파괴하는, 지진 현상을 일으켜서 파괴하는, 그래서 지진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arthquake bomb 또는 seismic bomb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때 사용됐던 게 톨보이 그랜드 슬램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잘 분해해서 보면 화약은 전체 무게의 20%, 나머지 80%는 그냥 쇳덩어리예요. 유도도 되지 않아요.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벙커버스트의 원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원래는 정확하게 그 V3 목표 지점을 찾아서 했는데 거기만 썼겠습니까? 다른 기지 목표들도 타격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하에 많은 군수공장이라든지 비밀 기지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벙커를 공격하는 최초의 시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쓰였다라는 것을 열심히 문헌을 찾아본 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 미군이 1950년대 한국전쟁이 발발됐을 때 북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걸 시험적으로 사용을 해봐요. 그래서 그걸 타르존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고, 원래는 이제 타잔, 타르존, 타잔 뭐 이렇게 붙이는데, 걔는 유도 기능이 탑재돼가지고 톨보이 정도의 무게로다가 목표 지역의 지하 갱도들을 무너뜨릴 용도로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걸 예상을 하고 한 건 아니지만, 북한 지역에 대해서 효과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한의 지질학적 특성하고 잘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북한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화강 안반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강암을 뚫고 갱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 아무리 포탄이 터지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갱도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화강암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흙이 덮여져 있죠. 그래야 나무들이 자랄 테니까. 그 흙까지 포함하면은 굉장히 깊은 갱도 깊이가 되는 건데, 밖에서 터졌을 때는 그 흙 바깥에서 흙에 대해서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안반의 충격력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생각했던 타르존이라고 하는 그 무기 체계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항공기에서 떨어뜨렸을 때 집 표토층을 뚫고 그 안반을 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안반을 때리면 그 충격력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당구를 치면 당구공을 딱 쳤을 때, 당구공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딱 충격력이 그대로 전달되고, 이 당구공은 여기 멈추고 맞은 당구공이 그만큼 가잖아요. 물론 감쇄는 일어나겠지만 전달이 돼서 안에 있는 갱도의 천장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장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거고, 무기체계가 있다면 거기서 이중 폭발이, 2차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이런 거였죠. 그런데 50년대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전술핵은 훨씬 가볍죠. 그런데 폭발 위력은 훨씬 커요. 그래서 타르존이라는 무기체계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전술핵이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핵탄두를 재래식 전쟁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핵이 터졌을 때의 방사선 낙진이라든지 이런 효과들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살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피해를 일으켜서 뭐 논란의 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론의 악화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다가 걸프 전쟁이 그 벙커버스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포신, 잘 안 쓰는 포신을 잘라서 거기에 화약을 채워놓고 유도해서 떨어뜨리는, 이런 식으로 개발된 것들이 벙커버스터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신 벙커버스터를 보면 유도 기능이 있고, 폭탄 안에 화약의 비율이 되게 적어요. 대부분 예전에 포신이라고 해서 길다란 파이프처럼 생긴 거잖아요. 두꺼운. 그걸 잘라보면 대부분 다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의 무게에 의해서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력을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GBU 57인가요? 이런 것들이 강화 콘크리트를 뭐 60m다, 100m다 이렇게 관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V3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대포거든요. 독일이 개발했던. 그게 실제 사용되지는 않고 역사적으로 사라졌는데 영화에 한번 이제 등장했다고 해요. 만화 영화 같은데. 근데 톨보이의 개념이 적용된 영화라고 할까? 그걸 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G.I. 조라고 하는 영화, 우리 이병헌 씨께서 나왔던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미국이 실제로 무기 체계로 개발하려고까지 했던 개념인데 영화에는 나왔습니다. 신의 지팡이라고 있어요. 신의 지팡이. 지팡이가 길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는 텅스텐으로 만듭니다. 텅스텐은 일반적으로 쇠보다 훨씬 똑같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훨씬 무거워요. 단단하고. 그래서 그걸 우주로 올려서 인공위성에 이렇게 리볼버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장착해 놨다가 필요할 때 하나를 발사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지구 중력에 의해서 가속이 돼서 마하 한 20, 30의 속도로 어떤 지점에 꽂히는 거죠. 그럼 그냥 지팡이가 딱 꽂히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충격력이 그 도시를 파괴하는 그런 효과를 이용한 게 신의 지팡이에요. 중국이 그걸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름을 신의 회초리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지팡이보다 회초리가 좀 얇긴 하겠는데 둘 다 결국은 안 됐습니다. 왜? 그 무거운 거를 우주로 올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과, 그 다음에 우주에 떠있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언젠가는 지구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감당할 것이냐.
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접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성이 아니라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논의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지팡이의 효과처럼 굉장히 큰 가속도로 지상에 충돌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물리학 계산만으로 간단한 계산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에너지 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에서도 운동에너지 탄은 쓰이고 있을 거예요. 전차 대 전차, 탱크 대 탱크 간의 교전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종류의 탄들이 날아갈 겁니다. 그 중에 화살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상대방 탱크를 관통해서 그 관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열과 파편들로 파괴하는 그것을 이제 운동에너지 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열화 우라늄 탄을 제공한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그 열화 우라늄 탄이 바로 운동에너지 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는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라늄 농축을 합니다. 거기서 농축을 하고 나서 남는 찌꺼기들을 디플리티드 우라늄이라고 해요. 그것들만 모아서 전차 탱크에 장갑, 방호 장갑으로도 쓰고 또는 그 관통자로도 써요. 이게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촉처럼 만들면 운동에너지를 굉장히 높게 만들 수 있다.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운동에너지는 물리학에서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데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잖아요. 그 질량을 높이면서 속도도 같이 높여주면 이 운동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질량을 높이려다 보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면 속도가 줄어들죠. 저항 때문에. 근데 밀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면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질량을 높이고 공기 저항을 줄여서 V를 높이는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게 열화 우라늄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그걸 사용할 것이고 그게 없는 우리나라는 텅스텐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운동에너지 탄, 전차탄은 텅스텐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텅스텐 관련된 그런 기술력이 있어요. 그것을 미사일에 적용하면 미사일로 전차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미사일의 탄두 부분을 그걸로 만들어서 높이 쏴서 떨어뜨리면 그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면서 가속될 거 아닙니까? 그 가속될 때 그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은 최대치로 올라갈 것이고 그것이 지하에 있는 어떤 시설의 충격력의 형태로 운동에너지가 충격력으로 전환이 돼서 그 충격력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하면 굳이 전술핵 같은 것을 지상에서 터뜨리지 않더라도 재래식 무기, 텅스텐 운동에너지 재래식이잖아요. 그 재래식을 가지고도 그 전술핵급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m, 200m 지하에 갱도가 있는데 거기에 김정은의 어떤 주의소가 있어요. 대피소가 있는데 이것을 이 운동에너지 차에 뚫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빵 터진다.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화강암반이다 보니까 충격력이 겉에서 세게 충격력이 전달됐을 때 그게 감쇄되지 않고 그 갱도 천장까지 와서 그 충격력이 폭발력이라는 건 갱도 천장이 깨지는 거죠. 그런 형태로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지하 갱도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핵이 터져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게 되면 그 갱도 안에서 버티는 게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 같아요. 현무5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무 체계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어떤 타겟에 동심원을 그려놓고 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과거의 그런 톨보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톨보이나 그랜드 슬램이나 타르잔 이런 것들은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뭐 한 10km에서 20km 사이를 날거든요. 거기서 자유낙하해봐야 이 아까 V 속도가 마하 2를 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사일은 고고도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쏜다고 하면 상공 500km 정도까지 올린다고 치면 거기서 떨어졌을 때 마하 10 정도는 나와요. 마하 1대 10이잖아요. 그러면 10배지 않습니까? 근데 V의 제곱이니까 100배만큼의 운동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질량이라고 가정을 하면. 중요하죠. 그래서 탄도미사일에 탑재해서 가급적이면 고고도에서 떨어질 수 있게끔 고각 발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상대해야 될 상대방의 국가가 그런 화강암반의 지하 갱도를 진짜 셀 수도 없을 만큼 만들어서 무기들을 저장하고 거기서 미사일 끄집어내서 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북한, 우리 한반도 말고 다른 지역에 있을까요? 특히 하마스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하마스를 공격할 때 하마스의 지하 갱도가 수백 킬로미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깊이가 50에서 한 70m? 라고는 하는데 걔네들은 지질의 상태가 화강암이 아니에요. 사막지대잖아요. 중동은 대부분. 그렇게까지 충격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띄우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대형 포탄들, 유도 포탄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터뜨리는 것이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광범위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특화된 무기 체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핵무기는 폭발했을 때 그 여러 가지 효과들 있잖아요. 충격파, 열, 방사능, 방사선, 그다음에 낙진, EMP 이런 효과를 활용하는 전술 핵무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그러니까 지하 관통해서 지하에서 터뜨림으로써 그런 방사선이나 열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를 줄이고 지하에 있는 목표물만 공격하는 이런 전술 핵무기와 비교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한반도에서는 현무를 이용한 지진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전술 핵무기보다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술 핵무기급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모든 무기체계가 개발할 때 어렵죠. 처음에 현무 개발할 때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현무 체계들이 점점 진화적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앞 단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나가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추진 시스템은 우리 능력이 이미 충분하다. 그건 어디서 보여줬냐면 작년 말까지 해서 우리가 우주 발사를 한다고 해서 서해에서 시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고체 추진체거든요. 그 기술력이 그 기술력이에요.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쏘아 올리는 기술력은 충분하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탄두부를 정말 아직 공개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탄두를 만들 것인가에 고민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탄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운 것이지 로켓 시스템은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톨보이 그랜드 슬램은 미친 짓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설마 성공하겠어? 공군 중령 한 명이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톨보이를 처음에 한 거예요. 5톤짜리를. 했더니 효과가 있네? 좀 더 키워보자 해서 그랜드 슬램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 그렇게 성공하니까 5년 뒤에 한국전쟁에서 야, 여기다 유도기능도 좀 탑재해서 해보자 라고 해서 갔던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시화돼서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전술 핵무기가 나오고 벙커버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북한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 무기체계가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2차 세계대전 때 누군가는 승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야,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하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해보면 가능성은 제로인데 하다 보면 가능성은 높아지죠.